매주 일요일 범죄 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그 속의 심리를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아르고 심리, 네이버 오디오북,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일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둘째 주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 일기. 오늘은 이번 주에 발생한 다양한 몰카 범죄 그리고 간음증에 대해 살펴보고요. 요양보호사의 침해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는 좀 참사가 있었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2022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괴되기 전 2년간 접수된 민원만 234건에 달했던 공사 현장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황망한데요. 아직 매몰자를 다 찾지 못했는데 꼭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몰카 범죄 왜 멈추지 못할까? 이번 주만 몰카 사건이 3건이었어요.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설치한 IP캠을 통해서 이렇게 몰카가 계속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지난 13일에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 세계 개인과 기관이 설치한 IP캠을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IP캠은 모니터에 신호를 전송하는 폐쇄회로 CCTV랑은 달리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정의 방법용으로 혹은 아이를 지켜보려고 강아지, 고양이를 지켜보려고 펫캠으로 설치한 거 있죠. 그게 바로 IP캠이에요. 해당 영상을 눌러보면 가정집 거실부터 모텔 복도, PC방, 성인업소를 출입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런 영상이 어떻게 러시아에 가서 판매가 되게 되었을까요? 초기에 출시된 IP캠의 경우에는 접속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접속 규칙만 알면 IP캠 관리 툴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같은 취약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2019년 12월 출시된 IP캠 기기의 경우 무조건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트의 관계자는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 이 불법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비밀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처벌이 혹은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방범용 IP캠이나 아니면 아동 혹은 강아지, 고양이 펫캠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수시로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보안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거실이 생중계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보디빌더의 몰카 설치 사건입니다. 13일 부산 해운대에서 유명한 보디빌더가 자기가 운영하는 PT샵에 이제 여성이 이제 탈의하는 공간에 몰카를 설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검거가 됐죠. 가해자는 잡히고 나서 어떤 반성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내가 관음증이다, 관음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몰카 사건은 해운대에서 30대 남성이 드론을 날려서 몰카 촬영을 한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해운대 LCT에 드론을 날려서 4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사람들의 나체를 찍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그 사람들의 나체를 찍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번 주에만 보도된 몰카 사건이 3건이나 되는데요. 저도 몰카 가해자를 종종 만나곤 해요. 이 몰카 범죄는 다른 범죄랑은 좀 다르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과 같이 명백하게 옷을 벗을 것이 예상되는 장소라면 왜 몰카를 설치했는지 알겠죠? 성적인 목적으로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촬영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촬영을 했겠다라는 그 목적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처럼 그냥 사람들이 거실에 있는 거를 몰래 지켜보는 건 어떤가요? 실제로 가늠증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정 부위를 보는 것에 대부분은 흥분을 느끼지만 그것에 넘어서 누군가를 내가 몰래 지켜본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성도착을 심리학에서는 관음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나체, 성기 혹은 다른 사람의 성행위 장면에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성도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통상 15살 이전에 발생하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의 나이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를 훔쳐보거나 벗은 몸을 훔쳐보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정상적인 성적인 활동보다 훔쳐보는 것으로 인해서만 성적 욕구가 해소될 때예요. 이때는 심각한 수준의 성도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몰카 범죄의 재범률은 53.8%에 육박합니다. 강력범죄 재범률의 10배죠. 몰카를 저지른 사람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음증 왜 생기는 걸까? 정말 이해 안 되잖아요. 관음증에 대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단 관음증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격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성과의 만남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는 있는데 이게 계속 좌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타인을 간접적으로 훔쳐보면서 이 성적인 욕구를 대신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더 이상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게 되는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몰카범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눈도 못 마주치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다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전력이 없고 눈에 띄지 않게 일반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음증이 생기는 다른 원인은 성장기에 어떤 성적인 경험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유년기에 부모님의 성교 장면을 목격을 했다거나 혹은 엿듣게 됐을 때 혹은 과도하게 보수적이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의해서 성이라는 게 부끄러운 거고 숨겨야 하고 더러운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재범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 치료가 반드시 이수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그러면 재범률을 낮출 수 없겠죠. 멀코 범죄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법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난주 제주의 한 요양보호사가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손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CCTV를 요청을 했어요. CCTV를 통해서 확인된 모습은 피해자가 배변 실수를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겨서 살펴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갈비뼈 4군데가 부러져 있는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북 김천에서는 80대 노인이 노인보호센터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 직원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가 하면 무릎으로 몸을 누르거나 마스크 아니면 이불 등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또 할머니가 말을 듣지 않자 손과 발을 묶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이런 종류의 학대들도 다소 포착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이 같은 폭행을 당한 노인은 갈비뼈 3개가 골절이 되고 온몸에 곳곳이 타박상으로 멍이 드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흠칫흠칫 놀라거나 여러 가지 PTSD 증상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보호센터 원장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시설장 그리고 요인보호사 4명 똑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20년 기준 16,973건이었어요. 그 중에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이었습니다. 1년에만요.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10명 중에 1명의 노인은 계속해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족에 의한 학대가 아닌 기관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런 짓 할까요? 같은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특히나 저렇게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을 느낄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노인이라는 약한 상대라는 점이죠. 노인시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립은 더 심화됐죠. 보호자도 자주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24시간 거기에 노인은 삽니다. 그만큼 노인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확인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런 범죄는 결코 그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쁜 사람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요양보호사들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감시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 행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범죄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행동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노인시설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만 그 공간에 있고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는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노인을 때린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거나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폭행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요,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어떠한 존재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슬플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를 가하면서 상대를 비인간적으로 보면서 뭔가 동물 혹은 기계처럼 감정을 못 느낀다거나 혹은 생각이 없는 나와는 지능이 다른 그런 비인간적인 존재로 다루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비인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감정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맞을 짓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 라는 식의 비인간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인간화는 아마 폭행이라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폭력적인 언사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말 그리고 태도를 먼저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심화되다 보면 훨씬 더 외연적인,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런 모습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제3자가 이 상황을 묵인함으로써 동조를 하게 되면 내 행동의 정당화, 강화하게 되죠. 내가 진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말렸거나 신고를 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 내가 한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럴만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취약하잖아요. 그것 역시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인간은 약한 상대에게 더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공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격을 하면 오히려 반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할 생각을 좀 제고하죠. 다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터너의 실험인데요.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다른 운전자의 태도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나 공격 행동을 조사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조건은 크라이슬러 신차, 그리고 다른 조건은 소형 트럭을 준비해서 실험자가 운전자가 되어서 빨간 신호에서 자동차를 정차를 시키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앞차가 한 12초간 출발하지 않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경적을 울려서 재촉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지하고 있는 차가 크라이슬러인 경우, 그러니까 내 앞차가 크라이슬러 신차인 경우에는
평균 8.6초 후에 빵빵 했고, 앞차가 소형 고물 트럭인 경우에는 6.8초 후에 빵빵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번 울린 경우, 그러니까 빵이 아니라 빵빵 빵빵 이렇게 반복해서 경적을 울린 것도 따로 측정을 해봤는데, 크라이슬러가 앞차인 경우에는 7명 정도가 반복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소형 고물 트럭인 경우에는 18명, 약 3배가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가난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짜증나네, 때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때리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민할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그런데다가 치매 노인이야. 그러면 가족이 방문해서 물어보더라도 노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치매가 심각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참 잔인하죠. 오늘은 지난주에 보도된 몰카 범죄들과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법은 항상 세상의 발전에 한 걸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다치고 죽어야 법이 바뀌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법은 그만큼 더 멀리 뒤처져 있습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부디 관련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서 세상과 같은 속도로 법을 맞춰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최대한 적은 사람이 죽고 최대한 적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